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새해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의 급여가 최대 120만 원, 최소 70만 원으로 20만 원씩 오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약 2곳 중 1곳에는 인플루엔자나 수족구병과 같은 전염성 질환에 걸린 아동을 격리해 돌보는 공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얼마 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부터 만들자고 저출산 대책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경력 단절과 독박 육아 등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던 사회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올해 좀 더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혼자 노는데 익숙한 아이, 방해받고 싶지 않다고 소리치거나 장난감을 뺏기지 않으려는 아이에게 야단을 치신 경험 있으신가요?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신 겁니다. 아이의 마음과 상황을 헤아려 주시고 인정한 후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방향으로 제안을 해주시는 편이 더 좋다고 합니다. 육아 포커스 첫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새해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의 급여가 최대 120만 원, 최소 70만 원으로 20만 원씩 오릅니다. 2018년까지는 월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이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월 상한액도 높아집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주로 아빠가 되는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 상한이 현행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릅니다. 또 출산 전후 유산 사산 휴가 급여 역시 월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약 2곳 중 1곳에는 인플루엔자나 수족구병과 같은 전염성 질환에 걸린 아동을 격리해 돌보는 공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전염성 질환 발생 시 격리 또는 귀가 조치 규정이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율은 98%였지만 격리 공간을 마련한 곳은 48.7%에 불과했습니다. 연구소는 일정 규모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격리 공간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서울 시내 일선학교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됩니다. 업무 경감 요구가 높았던 학교폭력 사안 등을 도맡아 처리하는 센터를 만들고 학교는 교육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돌봄교실과 무상급식도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올 한 해 서울 교육의 가장 큰 변화는 행정혁신입니다. 11개 교육지원청에 신설될 학교통합지원센터가 학교의 행정 업무를 도맡아 일선학교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특히 업무 경감 요구가 높았던 학교폭력 사안 원스톱 지원팀을 꾸리고 수질검사 등 법적 의무가 있는 행정사안을 도맡는 행정지원팀도 마련됩니다. 동시에 본청 조직은 슬림화해 향후 4년간 정책 사업을 30% 줄여나갑니다. 학교는 행정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아이들에게 최선의 교육을 하도록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여백이 늘어나게 되면서 학교가 아이들을 더 가르치기 위해서 진력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겠는가 저희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학교가 아이들의 다양성에 맞추어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하는 이를 위해 학교 운영비는 매년 5%씩 오는 2022년까지 20% 확대합니다. 돌봄교실은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중점 운영 대상을 확대하고 무상급식은 올해 고3을 시작으로 3년 내 고등학교 전체 학년에 대해 전면 실시합니다. 최근 논란이 된 혁신학교는 질적 변화 내실화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혁신학교 중 10곳을 혁신미래 자치학교로 선정해 교육과정과 인사, 예산 등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몸속 환경 유해 물질은 얼마나 될까요?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3년간 국민 6천여 명의 소변과 혈액을 검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식품 용기나 장난감 등 플라스틱 제품에 주로 쓰이는 포탈레이트와 비스페놀 A의 체내 농도는 나이가 어릴수록 높았습니다. 포탈레이트는 영유아가 소변 1리터당 60.7 마이크로그램으로 성인보다 2배 이상 높았고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비스페놀 A도 영유아 2.41 마이크로그램, 성인 1.18 마이크로그램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물질의 농도 모두 국제 권고치보다는 낮지만 주로 바닥에서 놀고 물건을 입에 잘 무는 영유아가 유해 환경에 더 노출됐음을 보여줍니다. 프탈레이트는 생식기 기형 등을, 비스페놀 A는 신경 발달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작년 8월 영유아용 용기에 비스페놀 A 사용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집안에서 아기용 장난감만 가지고 노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일상생활용품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으면서 네, 아기용 왕구만 규제를 해가지고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냐는. 화장품과 의약품 등에 사용되는 파라벤 농도는 여성인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또 우리나라 성인의 혈중 수은 농도는 미국 성인보다 3배 이상 높았는데 해산물을 즐겨 먹는 식습관 때문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분석했습니다.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자 정부가 얼마 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부터 만들자고 저출산 대책의 방향을 바꿨죠. 경력 단절과 독방 육아 등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던 사회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올해 좀 더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부지런히 바느질을 하는 손길, 한쪽에선 완제품을 정성스레 포장합니다. 애를 키우거나 몸이 안 좋아 일을 쉬던 디자이너들이 의기투합했고 공공기관에서 사무실을 지원받아 스카프 회사를 차렸습니다. 능력치가 다 다르다 보니까 5명이 함께 하면서 그 범위가 훨씬 넓어지고 만나는 분들이나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도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잠시 주춤한 걸 빼면 이처럼 창업이나 취업으로 끊겼던 경력을 다시 잇는 여성들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 다른 저출산의 원인, 여성 독방 육아를 맞는 아빠 육아도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직 2만 명이 채 안 되긴 하지만 육아휴직에 나서는 남성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높이고 눈치 주는 기업에 대한 근로 감독을 강화합니다. 돈만 잘 버는 아빠에서 함께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 문화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물론 갈 길은 멉니다. 재취업 교육을 하는 수업 시간에도 상당수 엄마들이 아이를 데려옵니다. 바뀌고 있다곤 해도 아직 육아가 여성만의 몫인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사회에 재진출을 하려고 해도 그 전일제 근무보다는 유연 근무 같은 걸 통해서 육아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찾는 경향도 많다고. 이미 결혼하는 사람이 줄어 당분간 아기 울음소리는 계속 잦아들 전망입니다. 앞서 우리와 같이 저출산을 겪다 정평등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으로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유럽 국가의 뒤를 따라갈 수 있을지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올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는 시간당 9,650원입니다. 지난해 7,800원보다 24% 늘었는데 속도 조절론이 나온 최저임금 인상폭의 2배 수준입니다. 돌보미분들이 올해부터 주당 근무 15시간 이상이면 받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면서 증가한 비용을 시간당 이용료에 반영한 결과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 일주에 15시간 미만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도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가 됐습니다. 돌보미 분들을 쪼개가지고 지금 배치를 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주휴시간을 지금 전체 이용자에게, 그럼 그 남는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거죠? 이게 9,650원이 어떤 계산에 의해서 산정이 됐는지. 여가부는 돌봄 서비스 이용료가 올라간 대신 중위소득 120% 이하에만 적용되던 지원을 150%로 확대하고 지원 비율도 5%포인트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아닌 가정은 결과적으로 민간업체 뺨치는 수준의 비싼 이용료를 내야 하는 상황. 오전 2시간, 오후 제가 퇴근할 때까지 이렇게 하면 똑같이 쓰면 200만 원이 넘어가요. 비용이 그렇게 올랐다고 해가지고 확 바꾸기에는 아이들이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난해에도 요금 인상 직후 정부 미지원 가구의 보육 신청 시간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돌봄이 처우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이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지는 부모의 사정까지 아우르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농어촌 오지에 사는 학생들은 학교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경기도 가평의 한 산골 오지 마을입니다. 학교가 있는 읍내까지는 10km가량 떨어져 있고 버스를 타고 최소 40분 이상 가야 합니다. 하지만 버스는 오전, 오후 하루 2차례뿐이고 도착 시간도 들쭉날쭉해서 자칫 버스를 놓치게 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전에 차가 한 대밖에 없어서 많이 불편하고 그리고 막 10분 있다가도 오고 막 10분 일찍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불편해서 추워도 일찍 나와서 기다리다가 이처럼 농어촌 오지 지역 학생들은 학교가 있는 읍내까지 힘겹게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합니다. 더구나 부족한 교통 여건으로 취미 활동이나 방과 후 학습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별히 취미 활동이나 그다음에 자기 학업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뭐 이런 활동들을 하려면 제약이 많은 거죠. 갈 수가 일단 없어요. 경기도는 올해부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집과 3km 이상 떨어진 학교로 통학하는 중고등학생이 대상인데 왕복 대중교통 요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농어촌 학생들에게 좀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경기도는 조만간 해당 시군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흡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고삐를 잔뜩 조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자체는 원래부터 금연구역이었지만 외부 흡연으로 아이들이 간접 흡연을 하게 돼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변에서 담배를 피거나 이러는 경우에 어린이들이 그 유치원을 등하교하면서 창문을 통해서 그 담배 연기가 유치원 실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이나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합니다. 작년 7월부터 실내 휴게 공간의 면적이 75제곱미터 이상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흡연 카페. 올해 1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 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흡연 카페가 금연구역이 됩니다. 두 정책 모두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3개월의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정부는 3차 금연 광고를 선보이고 담배값의 흡연 경고 그림 수위도 높인 상황. 편의점 내 담배 광고 금지, 관련형 전자담배의 성분 공개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금연 종합 계획도 준비 중입니다. 산불 재난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됐습니다. 1월 초에 산불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발령된 경우는 2007년 산불 재난 관리 체계가 정비된 이후 처음입니다. 올해는 건조주의보가 한 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을 포함한 동해안 전 지역과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등에는 건조 경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봄철에 주로 발생하던 동해안 산불이 최근 겨울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불이 순식간에 크게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화목 보일러 사용 농가가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겨울철 산불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늘었습니다. 2017년과 작년 12월에는 모두 8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해 산림 50헥타르, 축구장 70개 면적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벌써 7건의 산불이 발생해 21헥타르의 산림을 태웠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황 관리 근무 공무원 인원들을 좀 늘리고요. 네. 또 이제 현장에 이제 감시원들을 또 이제 증원해서 배치를 하게 되고 그러죠. 그 산불 예방 차원에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제 그 소각행위 하는 걸 좀 단속을 해요. 산림청은 산림 인근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산행할 때 산불 안전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환자를 가리키는 암 유병자는 2016년 기준 174만여 명, 2016년에 새로 발생한 암 환자는 22만 9,180명으로 전년보다 5.8% 증가했습니다. 2011년부터 매년 주던 암 발생률도 증가했습니다. 중앙암등록본부는 건강검진이 활성화되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후 5년 넘게 생존한 암 환자는 전체 암 유병자 가운데 52.7%를 차지해 1999년 암 등록 통계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50%를 넘겼습니다.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암 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을 의미하는 5년 상대 생존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암 종류별로 생존율은 크게는 90%포인트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2016년에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2015년과 마찬가지로 위암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별을 나누어 보면 암 발생 순위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2005년 이후 11년간 여자 암 발생 1위였던 갑상선암이 2위로 하락하고 유방암이 1위로 올라섰습니다. 정부는 암 유병자 174만 명 시대에 맞게 암 유병자 지원 사업을 강화합니다. 치료한 이후에 암 환자들이 겪게 되는 심리적인, 그다음에 육체적인 문제, 그다음에 사회 환원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통합 지지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7월부터 국가암검진 사업에 폐암검진을 새로 도입하고 대장암 검진 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먼저 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형마트 가정 간편식 코너에서 제품 뒷면을 꼼꼼히 살펴보는 직장인 이샘 씨. 최근 구입 전 영양 성분표를 체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짜게 먹으면 안 좋다 보니까 영양소에 나트륨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구매하는 편이에요. 바쁜 현대인의 한 끼를 해결해주는 제품으로 가정 간편식이 각광받는 가운데 소비자들에겐 이 씨처럼 영양 성분표를 챙겨보는 습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 소비자 연구단체가 시중에 판매 중인 가정 간편식 볶음밥 4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필수 영양소는 부족하고 나트륨은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수화물은 한 끼에 108g을 섭취해야 하지만 가정 간편식 볶음밥 제품의 함유량은 평균 65g에 불과했고 단백질은 권장 섭취량의 56% 수준, 열량은 한 끼 권장량의 6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나트륨은 볶음밥 하나만 먹어도 한 끼 권장량인 667mg을 훌쩍 넘는 평균 884mg으로 조사됐습니다. 든든한 한 끼가 된다라는 그런 어필 광고들을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제품에 게시되어 있는 영양 성분을 꼼꼼히 체크하시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정 간편식으로 식사를 대체하는 상황이 빈번해질 경우 영양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강추위에 노출되면 몸을 저절로 웅크립니다. 이때 몸속 혈관은 수축하면서 혈액순환에 영향을 줍니다. 고지혈증이나 당뇨 등으로 혈관에 문제가 있는 상태라면 강추위로 혈관은 더 좁아져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다 혈압이 상승하면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게 됩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 전조 증상이 나타납니다. 강추위 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뇌 혈관 질환 발생이 잦은 것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위험 인자가 있는 사람들이 추위에 무방비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강추위가 촉발 요인이 된 겁니다.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경우 가슴 통증이 대표적인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심장 질환이 없었더라도 그런 위험 인자가 있으신 분들은 새로운 증상이 겨울에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프거나 숨차거나 이유 없이 두근거리거나 그런 경우에는 꼭 병원으로 오셔서 증상에 대해서 확인 받으시면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은 심한 두통, 한쪽 팔다리와 한쪽 얼굴의 마비가 전조 증상인 만큼 만성 질환이 있다면 알아둬야 합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 두꺼비와 꼬마 두꺼비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꼬마야, 세상에는 우리를 해치려는 녀석들이 아주 많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3가지 비밀을 가르쳐주마. 첫째, 용감해야 한단다. 바로 그때 배고픈 뱀이 나타났어요. 안녕, 너희들.